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 공수처 설치 결국 현실화가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공수처 설치가 처음 논의된 지 23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당에서는 이거 날치기다, 무효다 이런 주장하기도 하죠. 어쨌든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누구도 이걸 부정할 수 없을 상황인데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연결해서 어제 있었던 그 드라마틱한 공수처법 표결 관련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수석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전체적으로. 네, 어제 사실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네. 여러 가지 곡절이 많았습니다. 당초보다 예상보다 본회의가 좀 늦게 시작됐고, 그렇죠. 자유한국당원들이 그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고 반대 시위를 했었고, 사실 근데 전에 선거법 통과 때보다는 자유한국당원들이 반발이 이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차례 불법행위나 회의진행 방해에 대해서 고소고발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를 한 것인지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선거법 통과 때보다는 저항이 좀 크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전체적으로 보면 159명이 찬성을 해서 네. 무난히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어제 사실 조금 전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아주 결사항전 혹은 물리력 행사 이런 것이 조금 적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지난번에 선거법 때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몸으로 좀 막으면서 질서유지권이 발휘되고 여자 경위가를 막다가 전체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게 또 조금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지는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경위원 한 분이 네. 전체 12주 십자인대 파열이 됐고요. 그러니까요. 그 외에도 4주 이상의 부상을 입은 분이 몇 분 더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상해를 입은 분이 계시기 네. 때문에 법적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18대 국회에서 합의했던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를 무색해하는 이런 폭력행위나 회의진행 방해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한번 끊고 가야 됩니다. 사실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 당시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네.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지지부진하면서 사실상 유야무야 됐지 않았냐 할 정도의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그 탓도 지난번 폭력 사태가 재현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선거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 네. 물리력이 많이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걸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8개월여가 지나가니까 이거 이래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좀 이번에도 그랬던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있었나 보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어제 또 6시에 이제 본회의가 열리고 의장이 받은 안 중에 하나가 무기명 투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수정대에서 올라온 권은희 안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 자꾸 이제 무기명 투표하는 게 투표권을 자유롭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인사 투표를 제외한 법안 투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개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은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의 법안에 대한 표결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명 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식 투표를요. 그래서 어제도 관련된 논의해서 표결 처리해서 기존의 방식대로 법안 투표 방식인 기명 투표하기로 전자 투표를 통한 기명 투표로 확정이 됐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권은희 의원 안이라고 해서 공수처 설치법에 관련된 수정안이 제출됐는데 네. 이 법안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고 실질적으로 공수처를 형이화시키는 즉 네. 지속권이 없는 공수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권은희 안에 대한 부결 처리 이후에 저희가 수정자는 윤소아 의원 4+1 윤소아 의원 안을 중심으로 해서 찬성을 해서 어제 역사적으로 20여 년 만에 공수처가
공수처 설치가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윤소아법으로 불리우는 이제 어제 가결된 그 법안은 그 원래 백혜련 안에서 있었던 것보다 조금 더 강화된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공수처에 2차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독소 조항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두 가지가 지금 핵심인데요. 네. 하나는 그 공수처의 독립성과 그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그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형태로 보거나 네.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측면은 진일보한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검찰이 수사 초기 단계, 인지 초기 단계에서 공수처에 보고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기존의 법에서도 사실은 공수처가 언제든지 인지하면 수사를 이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안을 주로 많이 제안을 한 것은 도리어 천정배 의원하고 최일배 의원 쪽에서 의견을 많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당보다요. 네. 예. 그래서 검찰의 그 수사를 공수처가 이첩해가는 과정에서 절차적 과정을 정확하게 해놓는 게 중요하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해서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제도의 투명성, 절차적 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들어간 아니기 때문에 네. 거꾸로 공수처가 기존의 안보다 마음대로 그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이첩해가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정된 권은희 안에서는 뭐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분리시키자 이런 안도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검찰의 사건을 이첩시키는 과정에서도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에 이첩시키는 과정에서도 검찰의 수장이 그걸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돼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검찰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수사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상 공수처를 빈 껍데기밖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공수처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런 비난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 것이 사실은 독점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수처를 그렇게 기소권도 주고 수사권도 주게 되면 검찰하고 뭐가 다르냐, 또 하나의 옥상호 기관을 만드는 거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는 게요. 네. 공수처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동안 사실은 검찰이 기소 독점과 또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 앞으로는 그 검찰의 이러한 문제는 공수처를 통해서 해소가 되는 거고 검찰이 수사를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에서 그 권한 남용이라든지 또는 부정부패가 공수처가 있다면 검찰이 수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공수처와 검찰이 앞으로 그 핵심 권력기관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잘 활용한다면 한국 사회가 그 투명성과 반부패 수준이 한 단계 제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논란이 이제 여러 개 계속되니까 어제 원래 표결이 예상되었던 6시 이전에 4+1 협의체가 모여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하겠다 뭐 이런 논의를 했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보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보완은 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요. 네. 어제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 운영해 가면서 공수처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보안 입법을 계속 해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네. 이미 필리버스터 끝난 이후에 이 수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수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제는 표결과 관련돼서 4+1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이제 공수처법이 어쨌든 통과가 됐고요. 그러면은 6개월 뒤인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텐데요.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에는 어떤 일이 더 있게 됩니까? 일단은 법안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대통령 시행령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의 절차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보완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네. 공수처 법에 따라서 설치 준비를 바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시행령과 규칙을 이제 마련해서 절차적으로도 혹은 뭐 위헌 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도록 좀 조심하시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 헌법소원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능할까요? 글쎄요. 헌법소원은 자유한국당의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미 충분히 법적 과정이
검토했기 때문에 위헌 여부라든지 저희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이제 반발한다는 의미로 뭐 이건 제 해석이 들어간 거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직 총사퇴라고 하는 그 비장의 카드를 어제 꺼냈는데요. 이러면서 삼보일배 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겠다 이런 등의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의원직 총사퇴 카드 과연 가능한 건가요? 지난번에 한번 박지원 대표께서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의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네. 삭발, 단식, 의원직 사퇴 뭐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얘기는 결코 실효성도 없고 별로 국민에게 감동도 전달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의원직 사퇴 현실성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실제로 사퇴한다 하더라도 총선이 한 4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네. 의원직 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의원직을 사퇴하려면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네. 아니면 비회기인 경우에는 의장이 그걸 접수를 해야 되는데 사표를 수리해야 되는 그렇죠. 사표를 수리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러니까 늘 이런 의원직 사퇴에 대한 결의는 당 내부의 어떤 반발이나 또는 외부의 투쟁의 의지를 보이는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늘 저희들이 봐왔지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기 중에는 제적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가 돼야 되고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의장이 이걸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다. 정치적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그러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만 지금 유치원법하고 이게 팩트에 올라간 법안 중에 남은 건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지금 아직 임시회가 어제로 종료된 게 아니라 이번 회기는 지금 오늘까지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어요. 예. 예, 회기를 저희가 아직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 연초에 자유한국당과 또 포함한 여러 야당들과 대화를 좀 협의를 한 이후에 네. 의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좀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당에서는요. 그래서 이후에 원만하게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또는 유치원 3법,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 199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갔다가 논의조차 못했지 않습니까? 네. 필리버스터를 거는 바람에요, 야당이.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포함한 논의를 해보고 합의가 잘 되면 합의 처리할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여의치 않다면 연초에 빠르면 1월 3일이나 늦어도 한 1월 5일, 6일 정도쯤엔, 1월 한 6일 정도쯤에는,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서 검경수사권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절차 진행,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쟁점 법안들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상정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계속 한국당이나 이런 야당 쪽에 반발을 좀 사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절차 진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국회법과 관련돼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법적 검토를 했고 우리 당과 나머지 야당들도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모든 안건 조정은 과반수 표결에 의해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제가 보기엔 저도 지금 한 8년 가까이 좀 국회의원 생활을 해보는데요. 네. 관행과 국회법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더 중요한 건 국회법인데요. 관행이라고 해서 즉 교섭단체 간의 협의 그리고 또는 간사 간 합의를 법에 없는 것들을 우선하다 보니까 국회법에는 분명히 과반수의 표결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 간 합의나 간사 간 합의를 종용하면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국회법대로 해석을 하고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의 그런 비난이나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가 늘 국회법보다는 합의가 중요하다. 이건 사실 관행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단 한 명이 반대해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안을요. 어떤 법안 소위에서. 네.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사실상 국회가 단 한 명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될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어제 사실은 신년 특별 사면이 갑작스럽게 깜짝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5,173명에 대한 사면이 있었는데 이 사면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번 그 사면 같은 경우에는 그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그동안 그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지어서 그 수용생활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에게 정상적인 사회복귀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인권적 차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나 이런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있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적 차원에서 모범수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다만 일부 이제 정치인과 그 사회적 갈등과 관련돼서 논란이 되는 게 아마 이광재 전 지사, 공성진 의원 그리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인데요. 특히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노동계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국민통합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민주노총이나 노동계도 이번에 특별 사면을 통해서 조금 더 법 질서를 지키면서 투쟁할 그 어떤 사회적 그 자기의 주장을 하는 방식으로 가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지사나 공성진 의원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이미 충분히 자신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렀고요. 이번 기회 복권을 통해서 사회적 활동을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면의 그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재작년 12월에 있었던 그 선거 사범 관련된 청와대 발표와 이번에 발표가 좀 다른 거 아니냐. 특히 이광재 전 지사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왜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사면 같은 경우는 당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하고 또 대통령께서 판단한 문제라 저희들도 발표를 보고 알았습니다. 사실 사면 명단에 대해서. 네. 당에서 어떤 의견을 낸 것도 아닌데, 네. 최근에 어떤 관련해서 예를 들면 불법행위나 또는 금품과 관련된 논란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면에서 제외됐었고, 과거 아주 이미 사안 자체가 좀 오래된 경우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나 공성진 전 의원이 이번에 사면 복권이 됐다고 해서 당장 어떤 정치적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측면도 고려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